안녕하십니까. 닥터 월렉의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국말로 옮긴 박우철입니다. 이 강연 테이프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테이프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this is Dylan West speaking for the New Line Radio Network and the nationally syndicated radio show The Wel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런 웨스트입니다. 미 전국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라디오쇼 건강의 시간 프로의 닥터 조엘 월렉을 소개합니다. 닥터 월렉은 1991년도 의학부문 노벨상 수상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매일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 이외에도 닥터 월렉은 미국 전역을 돌며 수만 명의 청중들에게 1년에 300회 이상 강연을 합니다. 이 녹음도 캔사스에서 한 강연과 수백 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청중을 상대로 뉴욕에서 한 강연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의료계를 향해 경종을 울리는 도전으로 인간의 주어진 수명을 끝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닥터 월렉의 그 유명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소개합니다. Further ado, here now is Dr. Wallach's famous lecture entitled Dead Doctors Don't Lie. How many of you grew up on a farm or still work a farm or have anything to do with livestock? 여러분 중 몇 분이나 농촌에서 성장했고 지금도 축산이나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태생이 비슷하군요. 저는 웨스트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랐고 1950년대에 우리는 송아지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길러 돈을 벌려면 특별한 경험이 없는 한 직접 사료 농사를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수수, 콩, 목초 등을 길러 방앗간에 가져다 빻아서 비타민, 미네랄, 트레이스 미네랄 등을 섞어 알약처럼 빚은 펠렛 사료를 송아지들에게 먹였습니다. 6개월쯤 기른 후 제일 좋은 놈만 남기고 도살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남은 놈은 속되게 말해 우리가 잡아먹었습니다. 당시 10대 소년으로서 늘 마음이 쓰이는 점은 6개월 동안 그렇게 비타민, 미네랄 등을 먹인 소를 도살장에 보내거나 직접 잡아서 그 고기를 먹지만 우리는 무병하게 100년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우리한테는 저 가축들처럼 영양제를 주지 않죠? 아버지는 미주리주 시골 말투로 시끄러운 녀석아, 농장에서 갓 나온 신선한 것을 먹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알아라. 저는 혹시 밥 한 끼라도 굶길까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미주리대학교 농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농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축산영양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작물 및 토양학을 공부한 후 수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수의과대학 1학년 때 제가 전에 아버지에게 물어본 질문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양공급으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서 동물들에게는 의료보험이나 블루크로스 메디케어 등 의료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축을 길러 돈을 벌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일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효율적으로 먹이고 영양 공급을 해야 합니다. 수의대를 졸업한 후 2년간 아프리카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뮤추얼 오브 오마하 동물왕국 TV 프로에 말론 퍼킨스를 도우며 2년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죠. 2년 동안 코뿔소, 코끼리 등과 지내다 보니 사람들이 물으면 특대 동물 수의사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퍼킨스 씨는 저에게 세인트루이스에 와서 함께 일해보자는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당시 동물원에서는 특수연구 목적으로 야생동물 수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환경생태학 연구를 위해 750만 불을 지원해 주었는데 동물원에서 자연사 하는 동물들의 사체 부검을 할 수의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곧바로 가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동물원뿐만 아니고 시카고 브룩필드 동물원, 뉴욕의 브롱스 동물원, 워싱턴 국립동물원, 로스앤젤레스 동물원 등에서 죽은 동물들을 부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일은 동물원에서 자연사한 동물들을 부검하는 일이었고 공해에 가장 민감한 동물들의 종류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이제 막 공해 환경 생태 문제와 이로 인한 재해 등에 관해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이에 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므로 공해에 가장 민감한 동물들을 찾아내는 일을 저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12년 동안에 걸쳐 454종류가 넘는 동물에 대해 저는 약 17,500회 부검을 했으며 동물원 인근 주민 3,000명의 사체를 부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아낸 것은 바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사 하는 경우 그 사이는 모두 영양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송아지를 기를 때 영양소를 주던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가 영양 부족으로 죽는다면 부검시 직접 본 대로 과학적인 증거 문헌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75종의 과학 논문을 썼고 8개의 공동집필 교과서와 한 권의 1000페이지짜리 단독집필 교과서를 출판했습니다. 2020 TV 프로에도 출연했고 전국 1700개의 신문에도 기사화되었으며 여러 잡지와 수많은 TV 방송에도 출연했지만 1960년대에는 영양소에 관한 한 아무런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230억 불을 들여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암의 정복과 예방 백신을 연구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한다는 말이 월렉시 여기는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질 좋은 식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 영양 부족을 말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론 그들은 칼로리와 단백질을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비타민 결핍과 미네랄, 트레이스 미네랄 그리고 히토류 결핍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학업을 계속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의사 면허를 따게 되었고 그동안 수의과대학에서 영양학을 통해 배운 바를 모두 환자들에게 직접 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일반 진료 의사로 개업을 했는데 환자들에게 영양을 섭취케 함으로써 배운 놀라운 경험들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10%만 집에 가져가신다면 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며 돈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사실상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하게 살지도 못하고 장수도 못하고 주어진 수명도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방도를 취해야 되겠는데 첫째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매일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할머니 쪽부터 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건강과 장수에 관한 것이라면 약초나 주스 또는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장수를 위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제일 중요한 3가지 일들에 관해 과연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석기 시대 동굴 생활 방식인데 고기나 채소 등 모든 것을 날 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활 방식이 건강 장수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증거를 찾는다면 오래된 아스라는 미라가 있습니다. 이 바짝 마른 시체인 미라는 이태리 알프스산 에스웰드 계곡에서 빙하가 오면서 나왔는데 한창 나이인 25세에서 40세 사이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이 발견된 그의 연장과 무기로 봐서 그는 4000년에서 60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측정 결과 5300년 전에 죽었는데 엑스레이와 캣스캔, MRI 등을 이용해 혹시나 현대인에게 있는 암이나 혈액, 매독 등의 병 이외에 다른 병이 있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쇼킹한 것을 발견했는데 목의 척추경부와 허리의 요추경부 그리고 양쪽 골반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활동적이고 간소한 스파르타식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소동맥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동맥, 폐동맥, 양쪽 장골동맥 등이 경화되었는데 그는 아침에 달걀 3개씩도 안 먹었고 맥도날드의 빅맥도 안 먹었고 아이오와산 옥수수로 기른 쇠고기도 안 먹었지만 이런 식품을 먹으면 걸린다고 믿어지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구석기 시대 생활 방식으로 산다 해도 무병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히피들이 미국으로 들여온 육체, 마음, 정신을 참선으로 다스린다는 요가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왔는데 한때 사라지는 듯 하다가 디펙 조프라가 그의 베스트셀러 책 너댓권을 출판한 뒤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여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반구에서 제일 가는 요가와 참선의 대가인 55세 된 루디 게라가 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것을 떠나 참선으로 크게 도통을 했다고 믿었는데 셀레니움 결핍 때문에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55세에 죽었습니다. 결국 요가와 참선은 장수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지난 2년 동안 관심을 보인 것은 지중해식 음식입니다. 육류를 먹지 말고 닭고기와 물고기를 먹고 곡물은 빵이나 이태리식 파스타로 해먹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포도주는 마셔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무병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을 먹는 그리스나 이태리 사람들도 우리처럼 평균 75.5세를 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세계 5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120년에서 140년을 삽니다. 중국 서부의 티베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1934년 제임스 힐튼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가 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시 플리처상을 받은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1937년에는 영화로도 소개되었는데 약 3시간짜리 꽤 긴 영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데 되었을 때 중국 황실로부터 큼지막한 증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가 1677년에 출생해서 150년 후에 중국 정부로부터 150세가 되었다는 증서를 받았고 200세가 되었을 때 또 증서를 하나 받았고 그 후 50년 뒤에 정부로부터 증서를 받았는데 256세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33년 그가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스와 런던타임스에 그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의 장소 기록이 꽤 잘 보관되어 있긴 하지만 한 200년쯤 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부러시아의 게오르기아 사람들은 1970년대에 내논 요구르트로 유명해졌습니다. 크리미아 전쟁 노병들을 기억하시죠? 군복을 입은 채로 군도를 높이 쳐들고 내논 요구르트 컵을 들고 크게 웃는 활기 넘치는 그들은 내논 요구르트 덕분에 120세를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남쪽의 아르메니아, 아테시아 그리고 아저바자 사람들도 구소련 내에서는 모두 장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보통 120세에서 140세의 장수를 누리기 때문에 60여 년 동안 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1973년 1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서 100세 이상 산 사람들에 관한 특별 기사를 사진을 곁들여 실은 적이 있습니다. 12장의 사진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석 장인데 그중 하나는 136세 된 할머니가 대나무자에 앉아 큰 큐바산 시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8온스짜리 보드카 술잔을 든 채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양로원에도 안 가고 힘이 들어 구부리고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136세의 나이에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남녀가 둥그렇게 짝을 지어 앉아있는 사진인데 모두들 100년, 115년, 120년 등 결혼기념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나는 사진은 아르메니아의 코카사스 산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들으며 옆차입을 따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출생 기록이나 세례 기록, 군대 기록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출생 기록에 근거하여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그의 나이가 167세라고 했습니다. 서반구로 와서는 에콰도르 안데스 지방의 비카본바 원주민이 폭 유명하고 다음으로 그 이름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루 동남부의 티티카카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그들은 티티카카 호수가 마추픽추 지역의 동부에 사는 주민들인데 120, 140세를 살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5월 11일 가장 오래 산 미국인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마거렛 스키즈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버지니아주 레드포드 사람으로 115세에 죽었는데 사망 원인은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그의 사망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맞습니다.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칼슘 결핍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심장병, 암 또는 당뇨병 등 아무런 지병이 없었는데 낙상한 지 3주 만에 칼슘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미국 사람이 골반이나 다리 또는 척추 골절상을 입으면 75%가 90일 이내에 죽습니다. 폐렴이나 뇌졸중, 폐색전증 등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그의 딸이 말하기를 그는 죽을 때까지 단 음식을 달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타이카라는 병입니다. 보통 초콜릿이나 설탕을 심히 먹고 싶어 하는 것은 후에 설명하겠지만 크로미엄과 버네디움 결핍 때문입니다. 1993년 11월 6명의 생물학자들이 아리조나에 있는 완전 격리시설에서 2년을 생활하다 나왔습니다. 세상의 부부였는데 완전 식품을 먹었고 공기를 재순환해 썼으며 식품도 손수 재배해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식품이나 물, 공기 등에는 공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나왔을 때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노인과 의료 전문가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신체 검사를 했는데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나간다면 165세까지 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120에서 14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105세 이상 된 사람이 5만 4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105세 이상 된 사람이 150만 명이 될 것입니다. 120세나 140세를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에 갔다 온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뢰를 밟아 폭사하는 것처럼 무모하게 죽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모한 죽음은 예를 들어 원총으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한다거나 담배나 술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거나 검정옷을 입고 새벽 2시에 고속도로 한복판으로 달리다가 차에 치여 죽는다든가 하는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다 죽는 사람이 1년에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뢰를 피하듯 무모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에게 가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여러분을 죽일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격렬한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많은 절친한 친구들이 의사들이며 제 아내 역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월 13일 소비자 보호단체인 랄프 네다 그룹에서 미국 병원에서의 사망 원인을 3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150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려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주의자인 랄프 네다가 말하는 결론만을 여기에 인용한다면 병원에서만 매년 미국인 30만 명을 의료 태만 행위로 죽입니다. 너무나 큰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만 매년 미국인 30만 명을 의료 태만 행위로 죽입니다. 엑스레이를 기다리는 동안 어느 구석에 방치되어 조용히 숨졌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죽이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 과오를 범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을 잘못 처방하기도 하고 소수점을 잘못 찍어 약의 용량을 잘못 줌으로써 의사들은 1년에 30만 명이나 사람을 죽입니다. 3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남전에서 10년간 인명살상용으로 소총, 대포, 폭발물 등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우리 미군의 손실이 5만 6천 명으로 1년에 5,600명 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반전 데모를 했으며 종전 전 3년간은 정치적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총과 폭발물을 가지고 대학을 전구했으며 오하이오 펜스테이트 대학에서는 방위병이 학생들에게 발포를 했습니다. 1년에 5,600명의 군인 때문에 대통령도 그 직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몇 분이나 베시 레이먼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문인 보스턴 글로브지의 의학부 기자로서 플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여기자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세계 모든 암 치료병원의 안전 기록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치료 성공률과 누가 유방암의 새로운 첨단 의술을 갖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본 후 보스턴에 있는 데이나 파버 암연구소를 택했습니다. 그가 그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키모테라피를 16배나 많은 양을 주어 즉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플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기자이기 때문에 타임지에서 기사화했고 미국의 모든 신문들이 일면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의 여자분 기억하시죠? 예, 제키 케네디 오나시스 맞습니다. 이 사진은 이곳 뉴욕에 있는 의료센터로 처음이자 마지막 키모테라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기 사흘 전에 찍은 것입니다. 죽기 6개월 전에 비호지킨성 인파 6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종류의 암은 10년, 12년, 15년을 생존할 수 있고 췌장암, 위암 또는 간암과 달라 비교적 고통이 적습니다. 이 사진에는 말기 암 환자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같이 상쾌한 날씨에 친구와 함께 센트럴 파크를 거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주 금요일 밤에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 키모테라피를 받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10년, 12년, 15년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임종할 사람도 곁에 없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이 난 뒤에도 6개월간이나 치료를 미룰 정도로 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들어가 화요일에 죽었는데 제키 케네디는 암으로 죽었다고 모두들 믿고 있습니다. 그는 암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제키 케네디도 베시 레이먼처럼 키모테라피 과잉 투여로 죽었는데 한 사람도 의사 면허를 빼앗기지도 않았고 질려서도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길거리에 보통 사람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확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역시 랄프 네다의 조사 발표를 미국 모든 신문들이 일면 톱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칼라 인쇄가 마음에 들어 마침 여기 가져온 것이 USA Today지 1994년 7월 27일자로 생각됩니다. 국가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환자를 취급하는 의사들의 70%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을 묻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70%가 시험에 낙방을 한 겁니다. 만약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파일럿들이 70%가 비행기 운행 시험에 떨어졌다면
혹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1년에 30만 명의 승객을 주겠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1초도 안 걸려서 폐쇄시켜버릴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1972년 아주 중대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미국 의사회지를 포함한 세계 모든 의료 전문지를 통해 발표했는데 의사들의 환각제 불법 사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들은 암거래 마약과 처방 마약, 코케인, 마리화나, 스피드, 벤젠페놀, 바비트레이트, 아편 유도체 등을 말합니다. 조사 내용은 퍽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면허 의사 중 52%가 매주 마약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78%의 의대생들이 매주 불법적으로 마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졸업을 하면 마약을 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돈을 버니 더 비싼 마약을 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천 개의 사례가 있지만 그중 몇 개를 골라보겠습니다. 닥터 마이클 폴러라는 35세 된 캘리포니아 샌호세 소재 스탠포드 의대의 마취과 의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의사는 간 이식 수술 준비를 위해 수술실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수술 가운을 입고 이식할 간도 들어오고 그러나 이식받을 환자를 마취할 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해보니 부인 말로는 2시간 전에 나갔다고 합니다. 비포로 비비를 쳐봤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위 한 사람이 찾으려고 복도로 달려가는데 화장실에서 비비 소리가 납니다. 잠긴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 그 찾던 의사가 신발을 벗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발에다 다량의 펜타닐 주사를 놓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발에다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 의사가 약물 과용으로 죽은 것보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렇게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간 이식을 받을 환자에게 마취를 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미시간주 그랜드래피드의 외과 의사에 취한 눈동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암에 걸린 유방을 놔둔 채 성 한쪽 유방을 떼내어 버렸습니다. 윌리 킹은 당뇨병으로 썩어가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러 들어갔는데 의사는 재빨리 정상적인 왼쪽 다리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의 신경외과 의사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뇌 수술 도중 25분간이나 수술실에서 나가 있는 바람에 환자의 뇌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 의사는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 25분간 수술실을 비웠다고 해서 3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의사들의 52%나 되는 마약 복용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어디 숨을 만한 데 가서 코케인을 들이마시거나 마약 주사를 한 대 맞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랄프 네다의 발표에 의하면 국가의료보험을 독차지해 여러분이 낸 세금을 쓰는 하나의 전문 직종이 매년 우리들 중 30만 명을 죽이고 있는데도 의사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자고선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데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치료를 피해가듯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될 수 있는 한 자신을 직접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인데 여기 9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90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60가지의 미네랄이 필요하고 16가지의 비타민, 12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3가지의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매일 90가지의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영양소 전부를 섭취 못하거나 섭취하더라도 그 양이 충분치 못할 경우 영양 부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가 1992년 4월 6일자 타임지에 실렸습니다. 못 읽어보셨으면 근처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실에 가서 복사해다 두시기 바랍니다. 커버 스토리로 다룬 기사인데 비타민의 실질적 힘, 암, 심장병 또는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는 새로운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6페이지에 달하는 긍정적 내용이 들어있는데 단 한 줄의 부정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 내용은 타임지 기자가 어느 의사에게 보조 영양제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의사는 비타민을 입에 털어넣는 것은 아무것도 이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필요한 모든 비타민이 들어있으므로 영양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은 단지 비싼 소변만 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콧방귀를 낀 의사는 바로 뉴욕시의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인 닥터 빅터 허버트였습니다. 자, 이 말을 미주리주 시골 말투로 바꾸어 말하자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으면 달러를 오줌으로 다 쏴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달러 뭉치를 변기 속에 넣고 확 씻어 내보낸다는 말입니다. 그건 돌파리들이 비타민이다 미네랄이다 해서 당신네 돈을 긁어간다는 말입니다. 대강 이상과 같은 말일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93년 9월 국립암연구원과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대 공동으로
암 환자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항암 식품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중국을 택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중국의 호남성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 발생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2만 9천 명에게 각기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미국인 1일 권장량의 2배씩을 투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룹에서는 비타민C를 주었는데 1일 복용 권장량이 60mg이니까 이 2배인 120mg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보잘것없이 적은 양입니다. 어느 건강식품점을 가도 비타민C 한 알에 500mg 이하짜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노벨상을 2씩이나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은 말하기를 암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1만 mg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 그룹에 투여한 1일 권장량 2배 비타민C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비타민 A 2배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아연, 라이보플라빈, 니코틴산 투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그룹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3가지의 영양소를 주었는데 즉 비타민 E와 베타캐로틴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인 셀레늄을 1일 권장량의 2배를 주었습니다. 어느 영양소나 실험 결과 0.5%의 좋은 효과가 있으면 인류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0.5%는 대단히 유익하다는 통계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E와 베타캐로틴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인 셀레늄을 5년 동안 복용한 그룹에서는 모든 질병으로 죽은 사람 수가 9%나 줄었습니다. 그 5년 동안 거의 100명에 10명 혹은 10명에 1명은 어떤 병에 걸렸건 죽을 거라고 한 사람들이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 말한 3가지 영양소를 주지 않았을 경우 죽었을 모든 암 환자의 13%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 13명이 생존하게 되었고 중국 호남성에서 가장 흔한 위암과 식도암으로 죽었을 환자 21%, 즉 100명 중 21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230억 불을 들여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암의 치료와 예방 백신 연구를 했으나 암 환자는 1971년 이후 18%나 증가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의 대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영양소 복용을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남이 하라고 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이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여기 오신 덕을 톡톡히 보신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한 1776년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 정부는 총 8천만 불의 돈을 국민보건사업이나 연구비로 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에 1조 2천억 불을 국민보건사업에 쓰고 있고 이건 또한 우리에게 공짜죠? 젠장, 공짜는 무슨 공짜냐고요? 그렇습니다. 보험 혜택 때문에 공짜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두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죠. 만약 가축의 병을 사람 치료하듯 한다면 햄버거 한 파운드에 275불이 갈 것이고 반대로 가축의 치료 방법을 사람의 병 치료에 이용할 경우 고인가족 의료보험료는 한 달에 10불밖에 안 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의료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의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은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예를 들자면 위콜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위콜제, 즉 결함 부분을 고쳐주겠다는 통보인데 이를 처음 시작한 것이 아마 25년 전 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랄프 네이더라는 소비자 보호주의자가 알아보니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핀토라는 차는 20마일 속도로 뒤에서 받쳤을 경우 가스탱크가 폭발해서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 불에 타주게끔 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포드 회사에 항의해 보았지만 회사 측은 사고를 낸 것이 바보짓이지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고 했습니다. 랄프 네이더는 설계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했으며 결국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포드 회사로 하여금 모든 소비자들에게 차를 가져오면 무료로 고쳐주겠다는 위콜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문의 비즈니스널을 보면 그 후 계속해서 이런저런 위콜 통지가 게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어스 백화점은 대만에서 만든 불량 타이머로 인해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하자 주요 가전제품 40만 대를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거 10년, 50년, 100년 혹은 300년 동안 의사들이 해온 말들이 옳지 않거나 사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자신들이 진료한 모든 환자들에게 올바른 의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다음 3주간 화요일 밤마다 신장결석, 결핵 또는 심장병 등에 관해 1시간씩 무료 강의가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식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의사의 이런 위콜 통지서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흥미있는 일이죠. 하여튼 지난 2, 3년간 저는 위콜 통지서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가 위궤양입니다. 여기 몇 번이나 스트레스가 위궤양의 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좋습니다. 모두 들어보셨군요. 수의사들은 이미 50년 전에 적어도 돼지의 위궤양은 힐리코백테로 파일로리라는 박테리아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의 값비싼 위장 전문 외과의사에게 돼지 위궤양 수술을 맡겼다가는 돼지고기 한 파운드에 275불이나 나갈 것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에 들어있는 비스머스라는 트레이스 미네랄로 수술하지 않고 돼지의 위궤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고작 5불밖에 들지 않고 테트라사이클린에 들어있는 비스머스라는 트레이스 미네랄로 돼지의 위궤양을 치료한 것입니다. 미 국립보건원은 1994년 2월에야 위궤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고 힐리코백테로 파일로리라는 박테리아가 원인인데 치유될 수 있다고, 즉 실제로 치유라는 단어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의료 연구진은 그런 단어를 결코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양호한 결과를 보이다, 아마도 유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치유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는 비스머스 트레이스 미네랄과 테트라사이클린을 함께 씀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분 중에 비스머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이나 식품점에 가면 분홍색의 8온스짜리 한 병에 2불 95전 하는 펩토비스몰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에 펩토비스몰 한 숟가락과 약간의 오리오마이신의 송아지 먹이 캐프 펠렛을 복용하시면 위궤양은 낫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인의 두 번째 사망 원인은 무엇입니까?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맞죠? 요즘 의사들은 좋은 의료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 독촉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정보의 사본을 한 부씩 진료비 청구서 보낼 때 함께 보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암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연구보고서 한 카피씩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또 실천하도록 보내드렸어야 했습니다. 권하지는 않더라도 소식만이라도 전해주어 여러분 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가장 즐겨 인용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즐겨 쓰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미국인 75%가 어느 형태로든 관절염에 걸립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3,5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50세가 되는데 관절염을 치료할 약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스피린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고 위치료를 일으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타일레놀로도 고칠 수 없고 매년 5만 명의 심부전증을 유발하고 그중 5천 명은 증세가 너무 심해 신장 이식을 해야 합니다. 에드빌로도 고칠 수 없고 복용자의 2% 내지 5%가 간경화를 일으킵니다. 메토트렉세이트나 항염제로서는 금을 주입해도 고칠 수 없고 골수의 흐름을 막아 정상적인 혈소판과 백혈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 관절염으로 이 약을 복용했을 경우 신경계통에 결함이 있는 아기를 낳을 위험률이 97%나 증가합니다. 프로토조온이나 코티손 등의 약들도 관절염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이 약들은 면역체계를 억제하여 관절염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에 노출시키며 뼈속의 미네랄을 빠른 속도로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런 약들은 고통이나 염증을 경감시키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관절 교체 수술뿐입니다. 골반이나 무릎을 새로 갈아 끼우거나 척추 융합과 손가락 성형 수술도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을 쇠고기 자르듯 하는 수술대로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 자신 의사이면서 또한 수의사인 것을 10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수의사는 영양소를 찾아내어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수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의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배합 영양소를 찾아내어 인간용으로 개조하게 되었고 그것을 닥터 월렉의 돼지 관절염 처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돼지 처방이 필요하니 더 좀 보내달라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지난 5년간만 해도 수천 명 아니 1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보아왔는데 모두 뼈의 퇴행성 질환으로 목을 돌리면 자루 속에 자갈이 갈리는 소리가 나는 뼈마디 사이의 관절염, 요통, 뼈의 돌기, 골다공증, 이가 흔들리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다 뼈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으로 매월 25만 명이 닥터 월렉의 돼지 관절염 처방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능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돼지 관절염 처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방은 이렇습니다. 칼슘 강화 미닛 메이드 오렌지 주스 5온스에 여자분들이 잘 아시는, 즉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끝이 갈라지는 데 복용하는 낙스 젤라틴 반온스인데, 잘 모르시면 식품점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물에서 추출한 액체 미네랄인 콜로이드 미네랄 한 온스를 하루에 2번씩 복용하는 겁니다. 하버드대에서는 닥터 월렉의 돼지 관절염 처방 중에서 제일 터무니없는 3분의 1만 한번 써보자 하고는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1993년 9월 2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제목은 임상실험에서 닭고기의 단백질이 관절염으로 인한 부종 및 통증을 멈추게 하다였습니다. 항염제로 그물주입하기도 하고 메토트렉세이트나 프로토존, 고지존, 물리치료 등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좋다는 것은 다 해봤고 마지막으로 관절 교체 수술만 기다리는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원어병원에서는 이 수술을 하기 전 환자들에게 단기간의 실험 목적으로 90일, 즉 3개월만 고통을 더 참아줄 환자들을 찾는다고 했더니 29명의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치료가 실패로 끝난 이 관절염 환자 29명이 했다는 실험이 고작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에 섞은 달게 연골가루 한 숟가락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숟가락의 닭뼈 가루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발표에 의하면 10일 내에 통증과 염증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던 환자들인데 30일이 지나자 새 피클병 뚜껑을 비틀어 열 수 있었고 90일, 즉 3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담당 수석 연구원이 말하기를 3개월 후 이 약의 효과가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병이 나왔으니 닭 물렁뼈를 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치료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당장 달려가 닭 연골에 특허를 냈습니다. 관절염 치료용 하버드 의대 닭 연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1개월분에 3,500불을 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비싸다 싶으면 켄터키 프라이 치킨 가게에 가서 닭고기 5브로치 한 바켓을 사서 고기는 버리고 닭뼈 양끝을 씹어 먹으면 그것이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돈을 좀 더 절약하려면 어두운 밤에 손자를 데리고 켄터키 치킨 가게 뒤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5갤런짜리 바켓에다 닭뼈를 가득히 담아와 오븐에 말린 다음 망치로 빻아서 그 가루를 캡슐에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만 혹시라도 아무개는 닭 물렁뼈 가루를 캡슐에 넣어 관절염을 고친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면 특허 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했다고 미 연방의약국에서 잡으러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번거롭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무 식품점에 나가면 낙스 젤라틴이 있습니다. 달걀 연골과 같은 것입니다. 반온스마다 연골질 황산염 5g이 들어있습니다. 암에는 상어 연골을 쓰지만 관절염에는 낙스 젤라틴이 그만입니다. 저의 비방은 칼슘이 첨가된 미닛 메이드 오렌지 주스 5온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오렌지 주스가 아닌 칼슘이 첨가된 미닛 메이드 오렌지 주스입니다. 칼슘을 덤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거기다 낙스 젤라틴 반온스와 식물에서 추출한 액체 미네랄인 콜로이드 미네랄 한 온스에 섞어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3개월 후 제가 다시 여기 올 때 그 관절염 환자들은 이 단상으로 뛰어올라와 기뻐서 키스를 하며 저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매년 10만 명의 운동선수들이 시합 중이나 연습 중 또는 그 직후 죽습니다. 차량 사고로 죽는 수의 2배가 됩니다. 젊은 운동선수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약간의 조사를 해봤습니다. 13세에서 30세 사이에 잘 훈련되고 경쟁력 있는 운동선수 29명이 연습 중 쓰러져 죽었는데 그중 35%가 동분결핍으로 인한 동맥류 파열로 죽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이 동분결핍증의 맨 처음 오는 증상입니다. 실험용으로 미 식품의약국에서 25만 마리의 칠면조에게 완전 사료인 터키 펠렛을 먹여보았습니다. 처음 13주가 되자 절반인 12만 5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칠면조를 가져다가 죽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주립진단소에서 부검을 해보니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모두 대동맥 파열로 죽었습니다. 동맥류도 자동차 타이어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치와 같습니다. 길에 난 허방을 차바퀴로 심하게 치고 지나가면 타이어 안쪽이 속으로 터져 내부의 압력으로 풍선처럼 불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약한 부분으로 운전 도중 열을 받게 되면 결국 터지고 맙니다. 동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정상 압력 하에서라도 탄력성이 약해진 부위의 동맥이
내부 압력으로 풍선처럼 부푸는 것이 동맥류 파열입니다. 한 병리학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분명히 동분 결핍 때문인데 그 이유는 동맥이나 피부나 기타 모든 조직의 탄력성 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동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50만 마리의 칠면조에게 동분을 2배로 늘린 사료를 먹여보았습니다. 단지 동분 함량을 2배로 늘려 같은 사료를 먹였는데 한 마리의 칠면조도 동맥류 파열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쥐, 토끼, 개, 고양이, 그리고 송아지, 양, 돼지 등이 해보았고 이 병 이외에도 수많은 병들이 동분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 사람에 대해서도 동분 결핍증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동분 결핍의 첫 번째 신호는 머리카락이 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 가장자리나 몸에 생기는 주름살들이 말린 자두처럼 쭈글쭈글하게 되는 것도 피부에 유연한 조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년에 10만 명이나 되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농구를 하다가 셀레니움 결핍 때문에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죽는 것은 참 애석한 일입니다. 여기 22세 된 데런 멜러트는 NBA 팀과 방금 수백만 불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6피트 5인치 거구의 22세 된 그 선수는 운동 후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내려와서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유명한 레지 루이스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버스턴 셀틱스 구단의 27세 된 주장인데 93년 4월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진단은 대단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났습니다. 그가 6,500만 불짜리 재산이기 때문에 버스턴 셀틱스 구단 측에서는 투자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12명의 심장병 전문의사를 고용해서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구단에서는 의사 한 사람마다 선금으로 100만 불씩을 주고 레지 선수를 살리기 위해 다른 환자는 일체 보지 말고 전임으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그 의사들 중 한 사람도 컴퓨터 조회를 통해 심근증에 의한 심장병에 알려진 단 한 가지 원인은 셀레니움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아보았다면 아마 레지 선수에게 10센트 값어치의 셀레니움을 줬을 테지만 그러질 않았습니다. 12명의 의사들이 약을 줘야 한다, 페이스메이커를 달아야 한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 하며 서로 다투고 있는 동안 3개월 후 레지 선수는 심근증에 의한 2차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세계 정상의 소위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이 6,500만 불짜리 운동선수에게 단돈 10센트 값어치의 셀레니움을 주지 않았다면 과연 여러분에게는 줄 것 같습니까? 자신들의 벤츠 승용차 값을 낼 돈이 필요한 의사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단돈 10센트밖에 안 나가는 셀레니움을 줄 리가 없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75만 불을 벌려고 합니다. 8년 동안 의대를 다녔으니 충분히 받을만 하다고요? 만약 그렇다고 믿으시면 그 편에 줄을 서십시오. 만약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 대열에 끼지 말고 셀레니움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왜 그릇된 일인지를 알면서도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고쳐나가지 못할까요? 매일 신문에 나는 일인데도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단 한 글자, 돈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반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등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남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일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11월 2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난 의사들의 주머니 속 체육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면 그 첫머리에 의사에게 가면 당신을 돈 짜내는 암소로 보지 말고 한 사람의 환자로 보아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달치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의료 전문지에 실린 2개의 보고서에 의하면 의사들은 당신들의 돈을 다 짜내서 말려버린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지에 그렇게 썼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라호야에 있는 샌디에고 의대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그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를 쓴 사람은 2명의 박사들로 병원의 행정 담당 중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의료비의 상승 원인은 사무처리비도 아니고 보험료도 아니고 컴퓨터 경비도 아닙니다. 단지 의사들 때문인데 자신들의 오피스에서 단 50불이면 충분히 해낼 일들을 환자가 좋은 의료보험이 있는 것을 알면 대뜸 지금으로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보험을 갖고 계시니 병원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입원하면서 여러 가지 진찰을 해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싫은 소리 않고 점잖기로 유명한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마저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1993년 9월호에서 당신의 의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돈을 사기치는 최소한 12가지 방법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의 취미는 의사들의 신문 사망기사 수집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사망기사로 요점을 설명하기 때문에 강연 테이프 이름을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지었습니다. 외지 선수가 죽고 1년 반이 지난 후 보스턴 셀틱스 구단 소속 소위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팀의 한 사람이며 하버드 의대 심장학부 부회장이며 보스턴 마라톤을 3번이나 완주한 경력이 있는 단단한 체력의 달리기 선수이기도 한 닥터 W. 토머스 넬슨은 48세에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한 바보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닥터 W. 토머스 넬슨은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팀의 한 사람으로 외지 선수를 치료하는 의사인데 자기 집에서 그 선수와 똑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6,500만 불짜리 사채를 부검하고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4년간 뇌암이 400%나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셀룰러 폰, 즉 핸드폰이 원인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뇌암 환자 97%가 핸드폰을 쓰기는커녕 같은 방에 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갈륨이라는 트레이스 미네랄이 있는데 실험동물에게 충분한 양의 갈륨을 준 후 뇌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주었으나 뇌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갈륨 결핍제를 준 후 같은 화학물질을 주었더니 모두 뇌암에 걸렸습니다. 지난 2년간 뇌암에 걸려 사망한 몇 명의 운동선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일 알자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덴버 브론코스의 미들 라인베커로 있다가 오클랜드 레이더스로 전적한 300파운드의 거구인 그는 30세에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프레드 라보를 아실 겁니다. 뉴욕 마라톤의 창시자인 그는 20년 이상을 뛰었고 몸의 지방이 4%도 안 되는 단단한 몸인데 56세에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윌마 루돌프는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 3개를 딴 트랙 선수인데 54세에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정력적으로 공연하는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공연 중 실신한 마이클 잭슨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죽을 뻔해서 중환자실에 일주일이나 입원해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가 엉망이었습니다. 보조 영양제 섭취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유는 땀을 흘릴 때 60가지의 필수 미네랄을 모두 함께 내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년 걸릴 것을 운동선수들은 30년 이상을 땀을 흘립니다. 단지 칼륨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셀레니움도 땀과 함께 내보내는데 이들을 보조 영양제로 보충하지 않으면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동분을 모두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동맥류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크로미움과 버네리움을 모두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갈륨을 모두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뇌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60년 전인 1936년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을 가축 사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사람에게는 소위 기적의 약이 나왔습니다. 1936년에는 설파제가 나왔고 1938년에는 페니실린이 나왔고 1942년에는 프로토존과 코디존이 나왔습니다. 몇 분이나 알츠하이머병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병은 어쩌다 생겨난 새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대 질환이 되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70세가 되면 2사람 중 1사람은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50년 전에 이미 축산업계에서는 이 병을 조기에 예방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기르는 돼지들이 모두 드러누워 내가 여기에 왜 와있지? 먹이통이 어디 있더라 하며 머리를 극적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두 파운드씩 돼지 무게가 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알츠하이머병의 초기에 예방치료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치료법은 비타민 E를 많이 주고 식물성 기름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E의 다량 섭취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1992년 7월에 의사로부터 리콜 통지를 받았을 겁니다. 유명한 의료 전문기관인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는 비타민 E가 기억력 상실을 경감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는 수의학이 50년을 앞섰기 때문에
수의사에게 가는 편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몇 분이나 신장결석에 걸려보셨습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칼슘 섭취를 금하라고 합니다. 우유 제품을 먹지 말라고 하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어느 것이건 칼슘이 들어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척이나 미련하고 무식한 생각입니다. 매우 격렬한 표현입니다만 먹는 음식으로 섭취되는 칼슘이 신장결석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무식한 생각입니다. 사실상 신장결석은 우리 몸에 심한 칼슘 부족이 올 때 우리 자신 몸속의 뼈에서 칼슘을 빼앗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심한 골다공증이 온 후로 신장결석에 걸리게 됩니다. 이미 1000년 전 축산 기록에 의하면 가축의 신장결석을 예방하려면 더 많은 칼슘, 더 많은 마그네슘, 더 많은 붕소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소, 수양 등은 특수 체질을 가졌습니다. 이 동물들은 신장결석을 일으키면 복수가 차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 병에 걸리면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사료값을 들여 기른 가축이 내다 팔거나 잡아먹기도 전에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예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신장결석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담당했던 비뇨기과 의사가 리콜 통지를 해드렸어야 합니다. 1993년 3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대에서는 칼슘이 신장결석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통적 의학 지식으로 볼 때 세상이 발칵 뒤집힐 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신장결석 위험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만 5천 명 이상을 5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했는데 제일 많은 칼슘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신장결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의학을 따라잡기까지 1000년이 걸린 셈입니다. 현재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75.5세인데 비해 미국 의사의 수명은 58세입니다. 통계상 한 20년을 더 살려면 의과대학을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소금과 카페인을 끊고 버터 대신 마가린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는 의사들은 평균 58세에 죽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20에서 140세를 사는 사람들은 매일 차에다 덩어리 소금을 넣어 하루에도 40여 잔을 마십니다. 암염 40덩어리에 올리브 기름 대신 버터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만 120세를 삽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58세를 사는 사람을 믿을지 120세를 사는 사람을 믿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스튜어트 카트라이트라는 38세 된 의사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가정리의 사망 원인은 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그 의사의 죽음은 1957년의 일로 알고 있는데 실면서도 죽지 않는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1957년이라는 말은 그해 동맥류는 동분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맥류인데 이것 역시 유연한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팔밑이나 가슴, 배, 다리 등의 살이 축 늘어지는 것은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수술을 할 수는 있으나 동분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값싸고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여기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들의 의사로서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닥터 마틴 카터인데 57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유명한 의사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물론 제일 유명하다는 의사가 사체 부검을 했습니다. 락케펠러 대학병원의 닥터 줄스 허시가 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망 원인은 대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동분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튜어트 버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건강과 식품 영양소에 관한 베스트셀러 5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보스턴 소재의 아주 유명한 터프스 의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쓴 저서 중에는 체중 감소를 위한 사우스햄튼 식이요법, 영원한 청춘, 20주 안에 20년 젊어지기, 자가 영양소 등이 있는데 그는 40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식이요법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 의사는 심근증으로 40세에 죽었습니다. 심근증은 셀레늄 결핍에서 오는 병인데 백근육병 혹은 오금이 경직되는 병도 같은 원인으로 옵니다. 사료가게에 가면 셀레늄정이나 셀레늄 주사 혹은 셀레팩, 데이즈 등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에 관한 베스트셀러 5권의 저자인 닥터 스튜어트 버거는 결국 영양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루에 단돈 10센트로 심근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면 바보 중에 정말 구제불능한 바보입니다. 하루에 10센트 값어치의 셀레늄을 먹지 않는 것은 지독한 바보이며 생명을 헛되이 버리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지뢰를 피하듯 피해야 할 무모한 죽음입니다. 파이카라는 병에 대해 아까 얘기하려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파이카라는 병은 참 재미있는 병입니다. 타이프나 컴퓨터에서 쓰는 글씨체 파이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병은 농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나무로 만든 먹이통을 마구 물어뜯는 병입니다. 이럴 경우 농부들은 말에게 미네랄을 먹이지 않으면 먹이통을 다 뜯어 먹어버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소에 있어서도 특히 암소들은 우유를 짜내기 때문에 항상 미네랄을 많이 잃게 됩니다. 개울가에서 큰 돌덩어리를 건져 씹거나 철망을 물어뜯거나 사슴뼈 등을 질겅질겅 씹으며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병이 파이카라는 병인데 이때 경험 있는 농부들은 미네랄을 먹이지 않으면 축사를 다 뜯어 먹어버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들 특히 임신부들에게 이러한 우스운 일들이 파이카병으로 해서 가끔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남편에게 여보 나 피클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좀 일어나 주세요 하며 사정을 합니다. 이런 임신부는 태아에게 미네랄을 빼앗김으로 더 많은 미네랄을 필요로 하게 되어 설탕이나 소금 등을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셀레늄이 부족한가를 알아보려고 심근증에 걸려 심장마비로 쓰러지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이나 얼굴에 간반이라는 검버섯 점들이 생기는데 이곳에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이것은 초기 셀레늄 결핍 증상으로 유리기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콜로이드 셀레늄을 4 내지 6개월만 복용하시면 그 검버섯 점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기간에 신체 외부뿐만 아니고 내부 즉 뇌, 심장, 간장 그리고 신장에 있는 간반들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저혈당으로 고생하십니까? 한 10% 정도 되는군요. 몇 분이나 설탕을 먹으면 장난을 심하게 하는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거의 다 아시는군요. 술을 마셨을 때처럼 설탕도 그와 같아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술버릇이 좋은 사람은 한두 잔하고는 방 한 구석으로 와서 잡니다. 그렇죠? 저혈당인 경우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를 잘 먹거나 파이 한 쪽을 먹고 한 3시간 후 털썩 자리에 누워 잠을 자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술버릇이 나쁜 사람은 한두 잔 마시면 주사가 심해 누구하고든 싸우려 들고 벽을 쳐부수거나 아내나 개를 발로 차고 기계톱으로 옆집 나무를 잘라버리거나 난폭 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혈당 문제에도 악성이 있습니다. 약간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트윈키 과자 법정 변론 사건 아시죠? 어떤 사람이 2사람을 죽이고는 이 살인사건이 있기 3시간 전에 자기가 트윈키 과자를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설탕을 먹기만 하면 일시적 정신 이상이 된다고 해서 무죄로 석방된 일이 있습니다. 크로미움과 베나디움의 부족은 혈당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저혈당을 한동안 방치해두면 당뇨병을 일으킵니다. 크로미움과 베나디움의 부족, 즉 주석결핍의 조기 증상은 남성형 대머리로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주석결핍증 환자가 여러 분 계시는군요. 오래 방치하면 귀머거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붕소결핍증인데 이 붕소란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칼슘 흡수를 도와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여성 발정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남성들에게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붕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경우 여성들은 폐경기를 고통스럽게 지나게 되며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므로 남성 구실을 못하게 되어 우스갯말로 춤을 추러 가서도 리드를 해야 할지 여자에게 리드를 당해야 할지 혼란이 올 겁니다. 다음으로 아연 결핍증의 초기 증상은 냄새와 맛을 잃기 시작합니다. 감기가 든 것도 아닌데 음식이 전처럼 맛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부인은 저녁 준비를 하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냈는데 무엇을 요리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집안에 들어서도 아무 냄새가 안 난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연 부족 때문입니다. 실험용 동물에게 트레이스 미neral보다도 적은 양이 필요한 히토소라몰 또는 히토류라고 하는 레어 어스 7가지를 주었더니 이 동물들의 수명이 실제로 2배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람에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의사들이 500년이나 지나야 승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의사들은 뻔히 다 아는 비타민C나 칼슘에 관해서도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험용 동물이 한 마리라도 죽기는커녕 생명이 2배나 늘어났고 더구나 그것은 규제 대상의 의약품도 아닙니다.
이 히토리는 란탄, 프라세리뮴, 네오드뮴, 사마리움, 유로피움, 노빌리움, 그리고 튤륨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옛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들인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우리에게는 90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60가지의 미네랄과 16가지의 비타민과 12가지의 필수 아미노산과 3가지의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일단의 식물군이 대부분의 비타민과 아미노산,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은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탄소 연쇄와 비타민,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양소를 올바로 섭취하려면 하루에 15가지의 다른 식물들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먹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미국인들은 베티 크로커 박스에 든 감자싹이나 좀 먹으면 채소를 다 먹는 줄 압니다. 여러분도 채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저지방 칠면조 고기를 가슴 부분을 먹는데 거기에다 반병이나 되는 마요네즈를 듬뿍 발라서 영양분이 거의 없는 원더브레드 빵 2쪽에 넣어 먹습니다. 5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원더브레드 빵이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당시에는 TV도 없고 빙빙 돌아가는 세탁물 건조기도 없는 때라 겨울이라 별로 할 건 없고 해서 부엌에 앉아 있다가 원더브레드 빵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빵의 겉에는 빨강, 파랑, 녹색 그리고 노란 풍선이 그려져 있었고 라벨에는 체력을 돕는 12가지 방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약 15년 뒤에는 미 식품의약국에서 체력을 돕는 8가지 방법이라고 고치라고 했습니다. 요즘 가게 가서 원더브레드 포장을 보면 단지 원더브레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음식에서 적절한 비율로 비타민, 아미노산, 지방산을 섭취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가족들의 생명이 귀중하다면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120 혹은 140세를 살 수 없습니다. 미네랄에 관해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퍽 참담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식물은 자체적으로 미네랄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토양에 더 이상 미네랄이 없으면 식물에도 미네랄은 없게 됩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미 국회 상원 문서 번호 264호를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상원 문서 264호는 제74차 국회 제2회기 때 나온 것인데 우리의 농토와 강우 토양은 미네랄이 고갈되어 거기서 나는 곡식이나 과일, 채소 및 나무 열매 등에는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미네랄 결핍증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미네랄 보조식품을 섭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 국회 상원 문서 번호 264호로 제74차 국회 제2회기 때인 1936년에 미 국회에서 작성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당시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지기는커녕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소위 NPK, 즉 질소, 인, 칼륨을 계속해서 농토에 뿌립니다. 이 3가지 비율, 즉 질소, 인, 칼륨을 여러 가지의 비율로 배합해서 뿌리는데 그 이유는 수확량이 늘기 때문입니다. 60가지의 미네랄을 농토에 뿌려봤자 수확량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한 에이커당 40%치의 비료만 들이면 최고의 수확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을 할 적마다 농작물이 토양에서 미네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농토의 미네랄을 고갈시키는 데는 단 5년 내지 1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번 수확을 할 적마다 토양에서 한 에이커당 여러 파운드의 미네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미네랄은 바닥이 나고 맙니다. 한 달에 3불씩 수표 계좌에 입금을 하고 수표는 한 달에 60불씩을 끊는다면 뻥뻥 부도가 나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농토에는 더 이상 미네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관리로 1년에 1조 2천억 불씩 들어갑니다. 우리는 미네랄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상업용 비료도 없었는데 어떻게 지냈느냐고 묻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인도의 간지스강이나 혹은 중국의 황하 유역에 살던 사람들은 해마다 우리가 얼마 전 북부 미주리강 유역에서 당한 것 같은 대홍수를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홍수가 날 때마다 500마일 혹은 1000마일 떨어진 산에서 흙을 날라다 줍니다. 우리는 지금 홍수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인 산신이나 수신 등 모든 신들에게 제발 홍수가 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들이 이렇게 홍수가 나도록 비는 이유는 홍수가 겨울철에 나며 이로 인해 흙과 미네랄을 날라다 주기 때문에 비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은 12살 먹은 어린아이인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아름다운 의상으로 꾸미지도 않았고 납작한 가슴에 별로 섹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립 왕이 이 어린아이와 결혼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미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에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마케도니아 군대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밀로 만든 음식을 먹여 하루에 20시간을 행군하고 6시간씩을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일 좋은 밀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은 이집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네랄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홍수였습니다. 모든 문화, 예술, 공업기술이 그곳에서 발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영양소, 즉 더 많은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었으므로 지능이 더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어 가지 미네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두어 가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제일 평범한 것 한 가지, 칼슘을 택해 보겠습니다. 칼슘 결핍은 147종류나 되는 질병을 유발합니다. 단지 병명들이 다를 뿐입니다. 벨폴시처럼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병명들입니다. 이 병은 얼굴 한쪽이 축 처지는 병인데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 병은 사실 뇌졸중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면 근육에 결함이 생겨서 오는 것으로 사실은 칼슘 부족이 원인입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골다공증을 아시죠? 미국 성인 사망 원인의 10번째 가는 병입니다. 고관절 교체 수술에는 35,000불의 비싼 비용이 듭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또 공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만입니다만 양쪽 고관절 수술에는 7만 불이 드는 비싼 수술입니다. 10번째 사망 원인인데 115세에 죽은 버지니아 레드포드의 미세스 스키트를 기억하시죠?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다음으로 잇몸이 작아지는 치은 후퇴병이 있습니다. 치과의사 얘기로는 이 병을 예방치료하려면 식사 후 매번 이를 닫고 실로 긁어내는 덴탈 플로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말을 믿으신다면 바다가 없는 산골 마운테나주에서 해변가 부동산을 팔겠다는 말을 고지 듣는 거나 같습니다. 지리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금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수의사로서 저는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 즉 쥐, 토끼, 개, 고양이, 양, 돼지, 말, 사자, 호랑이, 곰 등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보아왔지만 플로스를 안 해도 하나도 치은 후퇴병에 걸리는 것을 못 봤습니다. 고약한 입냄새는 나지만 치은 후퇴병에는 걸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왜 동물들에게는 치은 후퇴병이 없는가 하면 골다공증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치은 후퇴병은 이를 잘 닦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턱뼈와 얼굴뼈 등의 골다공증이 원인입니다. 치주염이나 치은 후퇴병에 걸렸다면 이미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아 주위의 뼈들이 매일 조금씩 녹아 없어지는데 이가 다 빠지고 잠잘 때 유리컵에다 의치를 넣어둘 정도가 되면 뼈는 다 녹아 없어진 뒤라서 아주 위험한 골다공증에 걸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관절염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닭뼈와 낙수젤라틴 얘기 기억하시죠? 모든 관절염의 85%는 뼈 양끝 관절 부분의 골다공증에서 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좌골신경통, 요통, 류머티즘 등 모두가 다 뼈 양끝 관절 부분의 골다공증이 원인입니다. 잠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절염, 특히 고관절에 이 병이 걸렸을 때 진통제나 항염제를 쓰지 않는다면 차라리 환부를 조금은 덜 혹사하게 됩니다.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나 클러치를 사용하면 몸무게를 의지해 주기 때문에 환부를 조심조심 아껴주게 됩니다. 잠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령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차를, 즉 농장에서 트랙터를 몰고 가건 고속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건 하여튼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오일팬에 나사를 꽉 잠그지 않아 오일이 다 새나갔다고 합시다. 계기판에 엔진이 뜨거워져 오일을 넣으라는 신호로 빨간불이 들어와 마음이 불안합니다. 차를 멈춘 후 차 앞뚜껑을 열고 그 빨간불에 연결된 전기줄을 싹둑 잘라버리고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다시 차를 몰고 가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관절염에 진통제를 먹은 후 아프지 않다고 나다니며 스퀘어 댄스도 하고 텍사스 투스텝 춤도 추고 5마일 걷기도 하고 에어로빅도 합니다. 약이 참 잘 들어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자주 오게 되고 결국은 관절 교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의사는 진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혈압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높다는 것으로 의사가 제일 먼저 염분을 줄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아는 일로서 우리 내류에 꽉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에게 제일 먼저 먹이는 것이 큰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마 우리를 소보다도 더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에게 소금 덩어리를 먹이지 않으면 그 농부는 망하고 맙니다. 가축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수의사 비용만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금이 필요 없다고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상치나 통밀빵 등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차라리 산골짜기 몬태나주에 제가 해변가 부동산을 더 갖고 있다고 믿는 게 낫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장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차 한 잔에 큰 포도알 만한 암염 덩어리를 넣어서 하루에 약 40잔의 차를 마시는데 공기가 매우 건조한 높은 지대에 살기 때문에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 차에다 버터를 넣어서 마십니다. 차 한 잔에 2덩어리의 버터와 암염 1덩어리를 넣습니다. 스킨밀크나 크리모라 같은 것은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58세밖에 살지 못하는 의사들은 소금도 버터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120세를 사는 사람들은 버터와 소금을 먹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 3천만 불을 들여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2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고혈압 환자 5천 명에게 고혈압 약을 끊게 하고 염분을 줄인 음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음식에서 염분을 제한했더니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연구로 인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좋아들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의사들은 단지 99.7%만이 죽기 전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0.3%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염분을 줄임으로써 죽기 전에 혈압을 1포인트 내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본 후 글쎄 그 한 포인트뿐이라면 음식 맛 좋게 소금을 넣은 피넛버터도 먹고 피클도 먹고 음식에 소금도 넣는 게 낫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의 고혈압 환자 대조군에게 칼슘을 1일 권장량의 2배를 주다가 6주 만에 임상실험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칼슘 섭취량을 2배로 늘린 것만으로 85%의 고혈압 환자가 나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쪽 의사들이 고혈압 약 투여를 중단하고 이곳에 찾아가 약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칼슘 섭취량을 2배로 올려서 임상실험을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중 의사로부터 음식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음식에 소금을 넣어도 좋으니 칼슘을 2배로 늘려서 섭취하라는 리콜 통지서를 받은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받으셨군요.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전전반측하며 지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에 들 때보다 더 피곤합니다. 의사는 2가지 치료를 해줍니다. 하나는 헬시온이라는 수면제를 주고 다른 하나는 바비츄레이트라는 약을 주는데 이것은 1년에 10,000명씩이나 약물 과용으로 죽게 하는 약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를 기억하시죠? 시차 때문에 일본에 갈 때 잠을 자도록 대통령에게 헬시온이라는 수면제를 좀 드렸는데 잠을 깨고 나면 헬시온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메스꺼움과 구토증입니다. 일본어로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세계 TV에는 퍽 극적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렇죠? 퍽 대통령답지 못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낙선한 건 아마 일본 대사의 온몸에 토해버렸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신장결석과 뼈의 돌기와 칼슘 축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사들은 정말로 어리석고 무식하게도 신장결석, 뼈의 돌기, 칼슘 축적 등은 먹는 음식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칼슘과 우유 제품 섭취를 금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와 반대로 이 칼슘은 아주 극심한 골다공증에 걸렸을 때 환자의 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줄일 게 아니라 더더욱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련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나서 다리가 온통 목에 감길 정도로 쥐가 나 하나님 제발 무릎 아래로만 데려가 주세요. 아침까지 도저히 견뎌낼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합니다. 보통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PMS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히스테리 절제 수술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히스테렉톰이라고도 하는 자궁 절제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이나 된 치료법으로 의사들은 1년에 28만 5천 번이나 불필요하게 이 수술을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까지도 불필요한 수술이라고 하면서도 의사 면허는 취소하지도 않고 환자들은 계속 찾아갑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칼슘을 일일 권장량 2배를 섭취했을 경우 정신적, 육체적, 월경전 증후군의 85%를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후 건강식품점 앞에는 사람들이 칼슘을 사려고 장사진을 쳤는데 모두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자기네 딸이나 여자친구나 아내를 위해 심지어 슬리핑백까지 갖고 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가 아픈 요통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건 건조도미를 나르건 큰 트럭을 몰건 상관없이 미국인의 85%는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허리디스크에 걸렸건 아니건 상관없이 요통은 척추뼈가 골다공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척추뼈는 차차 약해지고 디스크는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스크는 탄력성이 있는 근육 섬유로 되어 있는데 동분 결핍까지 겸하게 되면 물을 넣은 풍선에 압력을 세게 가하듯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월경전 증후군으로 부인과나 내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가정문제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를 찾기도 합니다. 쥐가 나거나 경련 때문에는 신경과나 내과 의사를 찾습니다. 칼슘 침착이나 뼈에 돌기 등에는 류마티즘 전문의나 정형외과나 또는 발병 전문의를 찾습니다. 신장결석은 비뇨기과나 내과 또는 외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불면증에는 정신과나 내과 의사를 찾습니다. 고혈압에는 심장병 전문의나 내과 또는 외과 의사를 찾습니다. 관절염에는 루마티스 전문의나 정형외과 또는 내과 의사를 찾습니다. 잇몸 후퇴는 치과나 치주염 전문의에게 갑니다. 골다공증은 텀스 세일즈맨을 포함해서 모든 건강법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이런 병들은 단순히 칼슘 결핍에서 오기 때문에 하루에 단돈 10센트만 들이면 대처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병입니다. 누구나 당뇨병에 약간씩은 접하게 됩니다. 미국 성인 사망 원인 중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사망 원인으로 당뇨병은 장립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심한 합병증과 부작용을 가져오는 병입니다. 신장 기능 정지를 가져와 투석과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제1호인 여러 가지 심장 혈관 질환도 유발합니다. 팔다리를 절단하기도 합니다. 한편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1957년에 축산업계에서는 두 가지의 트레이스 미네랄로 당뇨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퍽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1957년에 동물 실험을 통해 두 가지의 트레이스 미네랄로 당뇨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칸 사이언스와 국립보건원의 공식 학술지인 Federation Proceedings의 1957년 8월호에 발표되었습니다. 당뇨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트레이스 미네랄, 곧 크로미엄과 베네디움이 있습니다. 밴쿠버 대학교 브리티시 콜럼비아 의대에 따르면 당뇨병의 85%를 차지하는 성인 당뇨병 발병 시 베네디움 한 가지만으로도 인슐린 투여를 대신해 줍니다. 물론 당장 인슐린 투여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적정량의 베네디움과 크로미엄을 복용할 때 대부분의 환자들은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인슐린을 끊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성공 사례를 수백 번이나 보아왔습니다. 캔사스주 토피카에 있는 힐스패킹 회사에서는 사이언스 다이어트라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동물 사료를 생산하는데 개밥도 생산합니다. 그 회사에 한번 편지를 써서 개밥에 정확히 몇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느냐고 문의해 보십시오. 대답은 40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인루이스에 있는 체커보드 스코어에 편지를 내서 실험용 쥐의 밥에 몇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느냐고 물으면 28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회답할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 중 아무라도 식품점에 가서 유아식품에 11가지 이상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오신다면 이 빳빳한 100불짜리 지폐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개는 40가지의 미네랄을 먹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마이크 머피의 말에 의하면 개가 무용한 것은 모든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은 통조림 개밥을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는 40가지의 미네랄을 먹고 쥐는 28가지를 먹는데 우리의 아기들은 11가지를 먹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이런 것을 일컬어 사기 행위라고 합니다. SMA나 시밀락, 아이소밀크, 프로소이비 제품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박스에 들어있거나 포장되거나 병에 든 식품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각자 의식적으로 미네랄을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납득이 되셨으면 다음 3가지의 미네랄에 관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금속성 미네랄인데 이것은 단순히 돌 등을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금속성 미네랄은 굴껍질, 계란껍질, 백운석, 칼슘, 탄산염, 여러 종류의 진흙 등입니다. 마를리네이트 산의 진흙, 해저 미네랄, 텀스 등은 8% 내지 12%만이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나이가 35 내지 40세가 되면 3% 내지 5%의 미네랄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드에서 지금처럼 강연을 할 때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이동식 간이변소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녹색 또는 청색에 운반할 수 있는 5개 변소 말입니다. 하여간 그 친구는 이 이동식 변소 사업을 하면서 보아온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 얘기가 글쎄 그 간이 변소를 작업장으로 가져다 호수로 물을 뿜어 씻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이동식 변소를 청소할 적마다 수백 개의 비타민 알약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타민 알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주 쉽죠. 바로 겉에 써 있는 거요. 텔레그램 M, 워너데이, 센트럼 등등 하며 저를 작업장 뒤로 데리고 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거기에는 이동식 변소에서 나온 비타민 알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금속성 미네랄은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약들의 라벨을 읽어보면 철분은 산화철에서 추출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산화철은 무엇입니까? 바로 쇠녹입니다. 오래된 기차철로에 가서 칼로 쇠녹을 긁어 먹으면 바로 철분을 섭취하는 것인데 이 쇠녹을 약에 넣어 팝니다. 보통 금속성 미네랄의 한 종류인 유산염 칼슘 1000mg을 한 알의 칼슘정으로 섭취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알이라면 2000mg의 칼슘을 먹은 셈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항상 한다는 소리가 저는 선생님의 칼슘에 관한 라디오 프로를 듣는데 하루에 2000mg씩 매일 먹는데도 관절염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갑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칼슘을 먹느냐고 물으면 유산염 칼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000mg 중 단지 250mg만이 금속성 칼슘이고 나머지 750mg은 유당입니다. 이 250mg 중 10%만 흡수가 된다면 25mg인데 1000mg짜리 하루에 두 알을 먹는다면 단지 50mg이 우리 몸에 섭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양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90알의 칼슘정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끼마다 칼슘을 30알씩을 먹어야 하는데 아직도 섭취해야 할 미네랄은 59종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한편 모든 비타민을 자연식, 즉 음식으로부터 섭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하고자 할 때 시금치 10파운드, 즉 4.5kg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택한 이유는 채소의 푸른 잎은 엽록소가 들어있어서 마그네슘이 무척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 내 한 분자인데 시금치 1파운드당 엽록소가 454g이 들어있습니다. 10파운드의 시금치에는 4540g의 엽록소가 들어있으나 그 대부분인 97%가 수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파운드의 시금치에는 1g의 엽록소가 들어있는데 그중 단 50mg만 마그네슘입니다. 이 숫자로 1000을 나누면 20이라는 인수가 나오는데 10으로 곱해보면 하루에 필요한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려면 200파운드, 즉 90kg 이상의 시금치를 매일 먹어야 하고 아직도 섭취해야 할 미네랄은 58종이나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으려면 몸집이 꽤나 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체구가 큰 사람도 도저히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식품에서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다음으로 1960년대 농업계에서는 킬레이트드 미네랄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농부들은 가축에게 일브로치를 먹여 99센트를 똥으로 내보내는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킬레이트드 미네랄도 실상은 금속성 미네랄이지만 표면에 아미노산, 단백질 또는 효소로 금속 원자를 둘러싸게 해서 체내 흡수율을 40%나 더 높인 것입니다. 이것은 미네랄의 체내 흡수율을 괄목할 만하게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업계에서 곧바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는 것은 콜로이드 미네랄 뿐입니다. 콜로이드 미네랄은 98%가 흡수됩니다. 킬레이트 미네랄보다도 2배 반이나 흡수가 더 잘 되고 금속성 미네랄보다는 10배나 더 잘 흡수가 됩니다. 이것은 액체입니다. 액체 상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알약도 아니고 분말도 아니고
캡슐에 들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밀입자로 적혈구의 7,000분의 1의 크기입니다. 각 밀입자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내장의 내벽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서 콜로이드 미네랄은 장의 내벽의 자력 또는 전기적 힘으로 이끌리게 되는데 이상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상 콜로이드 미네랄은 98%가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식물은 콜로이드 미네랄에 있어서 더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식물은 자체적으로 미네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농토에 미네랄이 없으면 식물은 미네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미 국회 서류번호 264번에 우리의 농토에는 더 이상 미네랄이 없다고 한 것을 기억하시죠? 식물은 금속성 미네랄을 흙에서 뽑아 올립니다. 식물은 이를 액체 상태로 해서 식물 섬유를 만들고 우리는 이 미네랄을 섭취해 몸속에 저장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네랄을 액체 상태로 저장고에서 사용초로 운반합니다. 우리의 토양에는 더 이상 금속성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식물이나 곡물에는 콜로이드 미네랄이 별로 없습니다. 중대한 문제죠. 120이나 140세를 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발 8,500에서 14,000피트의 고산지대에 살며 1년에 2인치 미만의 비가 오거나 혹은 눈이나 비가 전혀 오지를 않으며 이슬로 맺히지를 않으며 대단히 건조한 곳입니다. 이들이 마시는 물이나 농사짓는 물은 우리가 빙하밀크라고 부르는 액체입니다. 이 지역의 빙하는 1년에 4인치씩 바위를 깎아내립니다. 60 내지 72종류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빙하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은 에비안 워러나 가이드 워러처럼 막지가 않습니다. 유리컵에 담아 들고 오면 마치 저지 밀크처럼 황백색 또는 청백색을 띱니다. 우유처럼 보이기 때문에 티티카카나 티베트에서는 빙하 밀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마시고 사는데 35 내지 40세가 될 때까지는 섭취한 미네랄의 8% 내지 12%를 흡수하다가 그 이후에는 3% 내지 5%를 흡수하게 되는데 2500년에서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물로 농사를 짓고 과거 2500년에서 5000년간 해마다 농작물을 추수해왔습니다. 그들은 당뇨병도 없고 심장병도 없고 고혈압도 관절염도 골다공증도 암도 백내장도 없을 뿐 아니라 기형아도 낳지 않습니다. 세금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그들은 무병하게 120세에서 140세를 삽니다. 콜로이드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네, 꼭 중요하다고 단언합니다. 매일 미네랄을 복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몇 시간 또는 며칠씩 수명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한사스나 티베트나 티티카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캔모 주방시설도 없고 세턴 자동차도 없고 TV도 전기도 냉난방 시설이 된 주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콜로이드 미네랄이 있습니다. So what they do have is colloidal minerals. This is Dr. Wallach with a final message. Information gives you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with confidence. I hope you've enjoyed. 다도 올리기 끝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올바른 지식에서 옵니다. 저의 강연이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천연 영양소를 매일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콜로이드 미네랄은 항생제와는 다릅니다. 한열을 복용하다 그만두는 처방약이 아닙니다. 산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콜로이드 미네랄도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매일 우리는 90가지의 필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건강 장수하시기 바랍니다.